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휴일 내내 산불 재난 문자가 쇄도할 만큼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비상이었고 비상입니다. 인왕산 산불은 서울 한복판에선 처음으로 산불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죠. 네, 통계적으로도 4월은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상고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산불 상황 종합해보겠습니다.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섰노라. 제주에서 거리두기 없는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산불 현장들을 한 곳씩 연결해 속보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에서 산불 수십 건이 잇따라 발생을 했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산림과 소방당국의 힘겨운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충청 지역 산불 현장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동훈 기자, 충남 홍성 지역에 나가 있죠? 네, 충남 홍성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민성 기자는 지금 어디입니까? 예, 대전 금산 산불 현장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홍성 상황부터 볼 텐데 양동훈 기자, 진화율이 오히려 내려갔던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있는 산에서는 곳곳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화 헬기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물을 뿌려대고 있지만 연기가 줄어들 기미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진화율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오전 11시에 73%였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7%포인트 줄어든 상황입니다. 남은 불의 길이는 5.4km에서 8km로 크게 늘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054헥타르로 추산됐는데 축구장 1400개를 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곳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11시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낮 발령한 산불 3단계를 유지하면서 헬기 18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센 바람에 불길이 번지고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이 날라와가지고 이 산에가 붙으라고 그래갖고 나는 또 여자 고동을 전해가지고서 불 떠갖고 와서 일 좀 껐거든요. 껐는데 또 살아난 거예요.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60여 곳이 불에 탔고 주민 2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기존 대피 장소였던 서부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이 번지면서 홍성군은 갈산 중고등학교 대강당으로 대피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산불로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3개 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산불 2단계가 발령된 충남 당진 대호지면 산불 진화율은 78%로 집계됐습니다. 보령 청라면에 난 산불은 오전 10시 50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잔여 화선 5.4km에서 8km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가 되겠죠. 네, 이어서 김민성 기자, 그것도 오후 들어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하던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지휘본부가 꾸려진 대전 기성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성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진화 작업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 대전의 산불 진화율은 오후 2시 기준 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기 16대와 인력 약 1,900명이 현장에 투입됐는데 앞서 오전 11시보다 3%포인트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앞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오전 9시 브리핑에서 바람 상황만 괜찮다면 오늘 중으로 주불을 잡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웠는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불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 435헥타르가 산불 영향을 받은 거로 추정됩니다. 화선, 그러니까 불의 띠도 여전히 3.3km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요양시설과 병원의 입소자들과 환자, 주민 등 800여 명이 기성종합복지관 등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약 600명이 대피 중인 상태입니다. 재산 피해는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산직동에 있는 민가 한 채와 암자 한 채가 불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피해 현장에 가봤는데요. 완전히 불탄 건물들이 있는 반면에 다행히 산불의 영향을 비껴간 집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천운으로 화마를 피한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직 포기를 했죠. 다 탄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거는 안 타고 밑에만 타고 있더라고. 기적이죠, 기적. 나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김 사장은 참 천운이라고 소리를 들어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곳에는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산불 대응 단계 중 제일 높은 3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낮 12시 10분쯤 대전과 충남 금산군 경계 지역의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금산 조중봉 일대는 송전탑이 많아 헬기 접근이 어려워 인력인 특수 진화대가 투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4시 진화율까지 파악한 뒤 브리핑을 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 지역 산불 현장 차례로 연결해봤습니다. 양동훈, 김민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인왕산. 어제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양주에서도 오늘 새로 산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서 조그만 불씨가 불길이 돼 번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완전이란 말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인왕산 산불은 조금 전에 완전히 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서울 인왕산 산불이 25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1시 반쯤 서울 인왕산 산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왕산 입산을 통제하면서 주민과 등산객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일 예보된 비가 올 때까지는 잔불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인왕산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한때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축구장 2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0.23제곱킬로미터가 탔습니다. 5시간여 만에 큰 불은 잡혔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다시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관계 당국은 간밤에도 인력 600여 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고 열화상 드론 등을 띄워 재발화 가능성이 없는지 감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해 낙엽이나 땅속에 숨어있는 뒷불을 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서 대피했던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 120가구 주민들은 어제 오후 5시 반에 모두 귀가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도 관심인데요. 누군가 실수로 불을 냈거나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낮 12시 20분쯤엔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리 예봉산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다친 사람이나 주변 민가로 번질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9대와 인력 2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오늘 오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0.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인력 190여 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1시간 반 만인 오후 2시 40분쯤 영월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현장 인근에서 절단공사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40%대에 머무는 등 봄 가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지역에는 올해 평년 44%에 머무는 비가 내렸고 충북은 50.9%, 수도권 64.6% 등 어제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중서부 지방은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 비가 내리지 않는 무강수일이 최근 20일, 대전은 90회에 달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천 부평 상가 건물에서도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천에 있는 한우 직판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산불 말고도 이렇게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 속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역시나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먼저 부평 상가 건물 화재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낮 12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지하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은 2시간 20분 만인 오후 2시 반쯤 모두 꺼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영화관도 있어서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모든 사람이 대피를 마쳤고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담당 소방서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 대응 단계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화재에 앞서서 오전 11시 50분쯤엔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상가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은 건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에는 경기도 이천시 덕평리에 있는 한우 직판장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34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3시쯤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대응 단계를 해제하고 추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전국 명소마다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 나들이 객들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벚꽃 주말이었습니다. 벚꽃이 평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개나리와 벚꽃이 한데 섞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4월 초로 예정됐던 교통 통제 등 축제 준비도 앞당겼고 시민들도 만발한 벚꽃을 놓칠까 서둘러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도 한국의 때이른 벚꽃 사진을 공개하며 여전히 볼만한 광경이지만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벚꽃이 80% 이상 피었을 때를 만발이라고 부르는데 여의도 윤중로 벚꽃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만발한 상태였고 서울 양재천 등은 벌써 절정을 지나 꽃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적산 온도라고 하는데요. 기온이 높아지면 그만큼 적산 온도를 빨리 채우게 되고 개화 시기도 당겨지는 겁니다. 특히 벚꽃은 만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 벚꽃 엔딩도 그만큼 일찍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벚꽃 구경하시다가 이맘때가 원래 이렇게 더웠나 싶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상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번 3월은 서울 기온이 116년 만에 가장 더운 3월이었습니다. 평균 기온이 9.8도로 나타나 최고 기록이었던 2021년 9도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지난달 31일에는 전국 낮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27도를 오르내리며 역대 3월 최고 기온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주말 도심 한복판인 서울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벚꽃을 앞당긴 이상고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하나같이 수십 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이상고온 현상으로 대기 중에 습도가 낮아지면 풀과 나무에 불이 번지기 쉽죠. 게다가 서울에 비가 내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지난달 12일로 강수량은 5.6mm에 그쳤는데 그 이후 3주 넘게 비가 오지 않으면서 대기는 메말라 갔습니다.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전국에서 38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9.45%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산불이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6일까지 이어지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겠지만 봄비가 온 뒤에도 이상 고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무려 30여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에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산불 2단계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네, 이례적인 동시다발 산불의 원인과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상재난 전문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직전까지 소개한 산불 관련 기사도 많을 정도로 정말 이례적이라고 피부에 와닿을 정도인데 어제만 34건이라는 거죠, 산불이? 네, 이례적인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이례적입니다. 일단 뭐 기록을 봐도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네, 역대 하루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던 해를 보면 1위가 2002년도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이었고요. 63건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2위를 지금 보시면 2000년도 4월 5일 역시 식목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3위가 바로 어제인데 식목일을 앞둔 휴일이었죠. 네. 34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홍성의 산불이 어제 가장 심했는데 지난달 경남 합천 산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대응 3단계가 발효가 됐었는데 그 3단계에 이어서 어제 발효됐던 이 대응 3단계 이 홍성 산불이 이 두 번째였습니다. 피해 면적을 보면 이 합천의 경우는 163헥타르 정도였는데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홍성 산불이 지금 1000헥타르를 넘는 것으로 지금 보여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산불이 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 인왕산 산불도 어제 약 5시간 만에 지금 주불은 진화됐었지만 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접하기에도 이렇게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소식이어서 참 이례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났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계속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건조한 날씨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예. 어제 전국적으로 이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가장 큰 산불이 났던 충남 지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동풍이 가세한 것이 또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네. 이 동풍이 이 태백산맥을 넘게 되면은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바람이 바뀌면서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좀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던 건데요. 이 때문에 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낮 동안 기온이 무려 25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 상대 습도 자체가 2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속 10m 이상의 돌풍까지 불면서 이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그야말로 딱 맞춰진 기상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 네. 온도가 올라가면서 네. 그 올려진 온도가 대기를 더 메마르게 했다. 네, 또 맞습니다. 바꿔 말할 수 있더라고요. 자, 어제 대형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이 기상청 이 강수 자료를 좀 확인해 봤는데 이 어제 산불이 많이 발생했던 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지금 지역별 강수량을 좀 봤는데요. 가장 산불이 심했던 충남 지방은 현재 평년의 44%대에 머물면서 역대 강수량 그러니까 세 번째로 비가 적게 내린 상황입니다. 그밖에 충북 지방이 50%대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역시 64.6% 정도로 어제 산불이 집중됐던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만 좀 살펴드리면 최근 20일간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이 91일간에 해당하는데 이때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무강수일이 무려 79일이나 됩니다. 특히 10mm 이상의 비다운 비가 내린 강수일을 봤더니 겨우 1일에 불과했습니다. 예. 하루 내렸던 날도 37m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강수량이나 건조한 날씨, 강풍까지 여러 조건들이 산불 발생률을 네, 높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제는 또 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1년 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4월 상순입니다. 아까 처음에 확인했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봄꽃이 이 시기에 좀 절정에 들고요. 그리고 식목일과 한식이 겹치기 때문에 네. 산을 찾는 분들이 유독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총 530여 건의 산불 중에서 입산자 실화가 180건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뭐 쓰레기 소각이나 담뱃불 실화 뭐 이런 걸 다 이제 합쳤을 경우에도 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산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반 가량에 해당합니다. 네. 예.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2002년도 4월 5일이었고 네, 맞습니다. 2위였던 날도 2000년 4월 5일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예측이 가능하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네. 예방이 대처 가능하다 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방이 최우선이고 네. 혹시 대형 산불이 난다면 대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대형 산불,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각 지자체 119나 112 각 지자체 신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산속에서 본인이 좀 산불을 만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바람을 좀 등지고 신속하게 그 진행 경로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피를 할 때도 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보다는 좀 낮은 지대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대피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주변에 좀 낙엽이 적은 지역 그리고 불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 타버린 장소로 이동을 해서 구조를 좀 기다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어제는 또 30여 건 이상 산불이 나다 보니까 진화 헬기 충분할지도 좀 걱정이 되던데 어땠습니까? 사실 이 진화 헬기 자체가 현재로서는 지금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가 모두 48대인데요. 그중에 이 8톤의 물을 가장 많이 실어낼 수 있는 이 초대형 헬기가 7대입니다. 또 대형 헬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들여온 이 까모프 헬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9대고요. 그리고 중형 수리온 헬기, 이 우리나라 건데 이게 1대, 그리고 나머지 11대는 이 소형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 일정 시간 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또 이 수리, 또 보수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됩니다. 초대형 헬기 경우에는 15시간, 그리고 지금 중형 헬기, 그리고 수리온 같은 경우는 50시간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인 좀 의무적으로 이 정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한다면 운용할 수 있는 가용 헬기의 경우는 이 산림청이 보유한 48대의 헬기 중에서 한 60%, 한 30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동시다발적으로 어제처럼 좀 산불이 좀 심하게 난다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헬기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한 30대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 운용 가능한 헬기가 6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민간은 어떻습니까? 민간 헬기를 지자체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매뉴얼로 그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산림청에서 그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와 국립공원 그리고 이 소방청 등에서 지원 헬기까지 포함해서 가용할 수 있는 헬기가 지금 150대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 지원 헬기는 이 산불 진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산불 현장에서는 이 상승 기류와 좀 연기 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헬기 안전에도 좀 위험 요소가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효과적으로 좀 산불을 진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건 이 산림청의 헬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제 헬기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러시아제 헬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산림 당국에서 주력 진화형 헬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러시아제 대형 헬기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도입돼서 이미 지금 20년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비를 좀 꼼꼼하게 하고 또 그 부품도 계속 점검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 러시아와의 지금 관계가 좀 경색된 상황이어서 이 부품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이 산림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림 당국이 지금 올해 8월까지 이 러시아와의 부품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대형 헬기 운용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방금 산불 속보 확인한 분들 계신 거라면 한 번만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산불이 34건이 발생을 했고 홍성 산불 같은 경우는 진화율이 66%, 금산 대전은 진화율이 81%고 인왕산 같은 경우는 25시간 만에 완진됐다까지가 저희가 확인한 산불 속보입니다. 자, 이렇게 산불이 많아지고 대형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비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자, 앞으로의 대비, 산불 전망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 그리고 내일 낮까지는 지금처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씨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날씨 상황이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안 좋겠는데요. 동풍이 불면서 25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충청과 전북은 매우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일 낮까지는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도 좀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정말 천만다행히도 단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밤부터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는데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중부와 그리고 남부지방 그리고 호남까지 좀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식목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강우량이 좀 제법 많습니다.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 120, 그리고 남부 내륙에 최고 80, 중부지방도 최고 60mm 정도여서 그동안 내린 비 양과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봄비치고는 무척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비로 기승을 부리던 산불 고비는 일단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봄비치고 양이 많다. 단비라는 게 꼭 알맞게 필요할 때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이름값을 좀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아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산불을 만났을 때 대응 요령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산불을 만났을 때는 119와 112 그리고 지자체에 신고를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산불 그 방향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과 이 반대로 가셔야 되겠고 진로
때 그 자기가 가는 그 경로에서 신속하게 경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지보다 더 낮은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좀 대피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은 불이 진한 지역 그리고 낙엽이 좀 적은 지역을 보시고 그쪽으로 대피를 하시고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산불을 만나면 바람을 등지고 산불 진행 경로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원인과 전망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네, 경찰은 핵심 피의자 이모 씨가 피해자가 근무하던 업체에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사건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또 다른 20대 한 명을 살인 예비 혐의로 붙잡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됐습니까? 네, 앞서 피의자들은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3명은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 앞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범으로 꼽히는 이모 씨와 처음 붙잡힌 연모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피의자 황모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짧게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 황 씨와 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거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최소 2-3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미행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노린 건지 범행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 3명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건 연모 씨입니다. 우선 연 씨는 피해자가 가진 가상자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금품을 뺏고 살해할 목적으로 납치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 2018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지난 2020년쯤 피해자가 일하던 가상자산 회사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의 손실을 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2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의심되는데 경찰은 이 때문에 나머지 피의자 연 씨와 황 씨에게 납치를 사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씨 측 변호인은 YTN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이 씨에게 사업을 맡기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에 가담했다가 도중에 이탈한 또 다른 20대 A 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미행과 감시가 힘들어지자 지난달 중순쯤 범행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인물이 주범 이 씨에게 피해자 집 주소 등 신상 정보를 넘긴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를 이어온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큰데요.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뒤 공범 여부, 또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는 처음으로 피해자가 출석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공판이 오후 2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피해자 증언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피해자 증인 신문이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법정 안 상황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피해자는 오후 1시 반쯤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출입문 대신 법원까지 내부로 이어진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언론 접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과 신변 안전을 생각한 배려로 풀이됩니다. 증인 신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1명씩 진행합니다. 피해자들 요청에 따라 증언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변호인과 사건 관련자들은 신문 전에 모두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인과 사건 관련자를 제외한 모든 방청객들이 신문 전에 모두 법정을 나왔습니다. 피고인 정명석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 수련원 등지에서 외국인 신도 2명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정 씨를 직접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에 앞서 다른 방청객들처럼 피고인 정 씨도 법정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행위가 없었다며 성범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 말고도 정 씨에게 또 다른 성폭력 혐의가 추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앞서 여성 신도 3명이 정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추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충남 금산수련원과 경기도 분당교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충남경찰청은 추가 성폭력 사건 가운데 한 건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건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정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JMS 총재인 정 씨는 앞서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벌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5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곧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공동피고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실장은 보증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대로 곧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달 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태까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 처남이자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차례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 회장은 4.3에 대한 이념 공세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시대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제주 전역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참석자들은 4.3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합니다. 올해 4.3 추념식은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선노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엔 일정상 불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모사에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비롯해 올해는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4.3 유족회 회장은 4.3은 진영의 역사가 아니라며 이제는 이념적 공세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의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향해 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족 사연에는 4.3 당시 부모 형제를 모두 잃어 다른 성을 쓰며 살아야 했던 이삼문 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유족들의 수건인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결은 행안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가족관계가 정의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추념식에는 식후 행사로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주념식에 참석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이제는 4.3이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이렇게 고재영 기자와 함께 추념식 분위기 먼저 보셨는데 국민의힘은 지도부 일부가 추념식에 참석을 했고 민주당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대거 참여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일 외교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무튼 여야 모두 오늘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일부가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일정 때문에 불참했는데요. 대신 아침 회의에서 4.3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당은 제주도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달 4.3 사건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면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말해 추가 논란도 예상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가 대거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추념식에 앞서 제주 4.3 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 등을 문제 삼으며 4.3 완전 해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까지 활개를 칩니다. 제주 시내에 4.3은 공산 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야당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공방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특히 후쿠시마 관련 문제를 정부 측에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아침 회의에서 먼저 맞붙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삭발시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괴담에 가까운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걸로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언론적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올여름 일본이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시작에 앞서 엑스포 실사단이 방청하는 가운데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처리했고 실사단에게 결의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부산이 엑스포 개최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우 인사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와 설전을 벌인 당의 상임고문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지방자치 행정에 더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비판을 한 건데요. 전 목사와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것도 없다며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되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전광훈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광훈 목사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네, 행정에 전념해라라는 주문을 했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겐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겐 지방 일만 잘하라고 질타했다면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어이없다고 말한 건데요. 홍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발목 잡힌 당도 아닌데 전 목사가 저렇게 방향무인하게 욕설을 쏟아내도 한마디 말도 못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그냥 대구시장이 아니라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고 없어질 당을 바로 세운 유일한 현역 상임 고문이라면서 중앙정치에 참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제주 4.3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미국과 남한 정부에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미국과 괴뢰 패당이 역사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미국이 남한 단독 정부를 주장하자 남한에서 반대 투쟁이 전개됐고 이에 미국이 제주도에서 애국자 만여 명과 무고한 도민 7만여 명을 학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제주 4.3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대로 제주에선 75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봉행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백경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을 연결해서 제주 4.3의 의미 또 남은 과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백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75주년 제주 4.3 추념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75년 딛고 선노라라는 주제가 눈에 띄었는데 먼저 4.3 사건의 의미부터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제주 4.3은 특별법에 의하면 1947년 3월 1일 기념식, 3.1절 기념식에 제주도민 3만여 명, 그다음에 모슬포 5만 5천여 명 해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운집을 해서 네. 통일된 나라, 자주 독립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주도민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항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항쟁을 무자비하게 국가폭력으로 대한 아주 전무후무한 요를 제외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그러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사의 비극. 4.3 사건 설명하셨는데 용어는 어떻습니까? 4.3 사건 저희도 언론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혹시 5.18 민주화운동처럼 좀 공식 용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명칭이 예. 4.3 사건인 건가요? 지금 특별법에서는 4.3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사실은 그 평화공원인 백비처럼 그냥 제주 4.3이라고만 아직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뒤에 명칭을 부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는 서울에서 기념식을 하면서 예. 제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과연 그날 많은 모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는 숙제를 한번 던져본 겁니다. 네.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과는 많이 다 차이가 있지만 통일된 나라, 해방된 전국에서 통일된 나라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미소, 중, 외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자주 독립을 아마 그 당시에 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작점을 우선 먼저 통일된 국가와 자주 독립이었다고 하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 뭐 성격을 우리가 제주 4.3은 7년여 기간을 전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7년여 기간이 예를 들면 3월 4일 1일 기점에서 네. 자주 독립 통일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탄압과 항쟁과 오랜 기간 동안의 국가 폭력 기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하나로 성격을 규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점으로서 뭐 자주독립 그 당시 시작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자주독립과 통일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시기별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에서도 추념식이 열렸고 또 서울 도심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의미가 좀 남다른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뭐 그 사이에 우리는 서울에서도 제주하고 똑같은 추념식을 했었는데 물론 추념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성과들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가해 기관이었던 경찰청장님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한다거나 차관님이 뭐 서울 기념식에 와서 사과를 하는 형태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제주도는 사실 유족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제주도 나름대로 추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추념을 해야 되지만 사실 서울에서는 뭐 추념과 더불어서 제주의 4.3의 진상이 제주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하는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10년 이후부터 우리는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고 한 슬로건 하에 우리는 전국적인 그 국민들한테 알리고 진상이 이제 전달되는 그런 거를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문화적인 행사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그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왜냐하면 문화적 행사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념투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닿고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망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4.3의 의미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문화적 행사도 추가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제주 같은 경우는 일부 단체끼리 좀 충돌을 벌이기도 했는데 서울에서는 좀 유사한 일은 없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됐나요? 예, 뭐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제주도는 뭐 저희들이 여기서 듣기에 사전에 뭐 집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뭐 유족 청년분들이 이거 당신들이 정말이지 우리 어디 대못을 치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후벼 파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막아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형태는 없었습니다. 상처를 후벼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 왜곡을 하는 일부입니다만 일부 시각 또 정치권 안에서도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논란이 있는 발언도 있었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런 4.3에 대한 왜곡 논란에 대해서? 예, 뭐 최근에 몇 가지 이 사건들을 우리가 접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면 2014년도에 보수 정권이 있을 때에 그 4.3 기념일, 추념일로 지정을 했잖아요. 역할들을 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이번에 당선 시절처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4.3 추념일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으면 사실 이런 많은 논란들이 많은 부분들은 잠재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당선 시절에 참석을 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배려해 줬으면 이런 논란들은 거의 다 잠재울 수 있는 요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인 시절엔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올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정치권 논란을 좀 오히려 더 번지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한 가지 아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화면이 마침 지나갔는데 관련 논란에 대해서 어떤 점을 그러니까 사과를 어느 지점을 해야 되는지 좀 규명이 먼저다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과의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면 어떤 지점이 될까요? 이제 뭡니까? 국가에서 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을 하면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성단에는 보면 뭐
군 출신, 경찰 출신, 그다음에 뭐 보수적인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상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 유족들이 함께해서 결국은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국가가, 즉 정부가 채택한 보고서잖아요. 예. 이양호 의원은 그 보고서 자체를 좀 숙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 국가가 채택한 보고서를 부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분이 예를 들면 이 하는 걸 보면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면 뭐 북한에서 뭐 드라마를 통해서 봤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지적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네. 드라마에서 봤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된 내용을 좀 숙독하고 이런 부분 이렇다고 해줘야지. 이건 무슨 정말 국가 이 현재 뭡니까? 국힘당 지도 뭡니까?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예. 그것에 걸맞는 준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목은 2000년도에 이제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에 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올해 75주년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추념식도 열렸는데 대중들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4.3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좀 진전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 관해서 우리가 최근에는 좀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때 조사를 해보면 뭐 점차 이게 인식도가 좀 진정이 되고 뭡니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왜냐면 이게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진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진영 속에서 묻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에 관한 우리 그 사이에 오랫동안의 그 유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네. 훼손되고 폄훼되고 하는 이런 현상은 정말이지 역사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실이 진영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3의 어떤 4.3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까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41년생 이 씨가 53년생 박 씨로 80현생을 견뎌왔다, 이런 사연도 있더라고요. 유족들의 어떤 분위기, 아픔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런 일들은 제주도 여행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에 등록돼 있지 않다가 네. 학교에 갈 때쯤 돼서 보니까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사람한테 해성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밑으로, 살아계신 분 밑으로 호적을 올려서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은 지금 예를 들면 그 보호자들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걸 증언해줄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그거를 예를 들면 원복시키는 그런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의 이 개정, 그다음에 그에서 조금씩 되고는 있지만 훨씬 더 진전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시간은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사장님, 끝으로 우리가 아픈 현대사, 과거사를 얘기할 때 항상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방점을 찍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과제,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걸까요? 예,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꼭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 아닙니까? 네. 우리가 가해자가 과연 어떠한 명령 계통으로 그런 것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것에 대한 그 진상조사가 되게 아주 미흡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주도 4.3 당시에 진압했던 사람들이 그 공로로 해서 국가에서 포상을 하고 훈장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적합한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이지 사실은 사실대로, 그다음에 정말 이제 그러한 학살의 지휘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의 공로로 무슨 부장을 받았다거나 한 부분들은 재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진단에서는 학사의 지휘계통 부분, 그다음에 뭐 해외 동포들 그런 부분들이 그 사이에 좀 미진한 부분들이 추가로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도 함께 주목을 하겠습니다. 네, 백경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가 영변 주요 핵시설에서 강한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전한 가운데 군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으로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로 설명해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달 3일과 18일 찍힌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실험용 경수로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3국이 미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해상 훈련을 펼칩니다. 북한의 SLBM 등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구축함 최영함과 대조영함,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참가합니다. 미 해군에서는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 웨인 이 메이어함이 참여하고 이를 해상자위대에서는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훈련에 참가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 유명 군사 블로거 한 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표적이 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러시아 땅에서 암살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 주변이 경찰차로 둘러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 카페에서 강력 폭약인 TNT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200g 이상의 TNT가 터지면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유명 군사 블로거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 апреля 2023 года в 18:13 в полицию Василиост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оступила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в кафе н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набережной, дом 25,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당국은 사망한 사람이 러시아 군사 블로거로 알려진 블라드렌 타타르스키라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출신으로 56만 명의 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러시아를 찬양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Всех победим, всех убьем, всех кого надо ограбим. Все будет как мы любим. Давайте с Богом. 만약 그가 고의로 표적이 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러시아 땅에서 암살된 두 번째 경우가 됩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차량 폭탄 공격으로 숨진 바 있습니다. 타스 통신 등은 타타르스키가 카페에서 독자를 만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조각상을 선물했다며 그곳에 폭발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사고사가 아닌 살인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의 중심지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와그너 그룹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아직 바흐무트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지만 시청 등 행정부 건물을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은 바흐무트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면서 즉각 반박하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남부와 중서부 일대에 50개 넘는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칸소주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주 초에도 토네이도 예보가 나와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덮친 인구 8,000명의 소도시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모습입니다. 집과 건물이 무너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나무들은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부서진 지붕과 집기 조각들이 뒤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가족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But that was a gorgeous wood. You even see that house. And now it's gone. And so is the little building that was right there. We don't know where it is. 인근 고등학교도 지붕과 창문들이 날아가 당분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 교사와 학생들은 미리 대피해 재난을 피했습니다. We just went normal classes. I was so thankful that our superintendent made that decision to let us out early because it would have been very bad if we had been there when this happened.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 걸쳐 50개가 넘게 발생한 토네이도는 최고 풍속이 시속 265km에 달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와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 11개 주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칸소주는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 북동쪽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경쟁자들 사이에서 대선 지지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뉴스와 유고부가 미국 성인 1,089명에게 공화당 경선 후보 선호도를 물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지지율로 1위였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는 이보다 31%포인트 뒤처진 21%로 뒤를 이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5%,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3%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소 $10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산을 요구해온 미 행정부와 감산을 앞장서 결정한 사우디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줄일 것이라고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감산은 연말까지 시행되며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단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발적 감산은 지난해 10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정된 하루 200만 배럴 감산과는 별도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다음 달부터 하루 14만 4천 배럴 감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21만 1천 배럴, 쿠웨이트 12만 8천 배럴을 비롯해 오만, 알제리, 카자흐스탄도 자발적 감산에 동참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발표한 추가 감산량을 합하면 하루 116만 배럴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예고한 러시아는 감산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 결정으로 당장에 적어도 $10는 오를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번 추가 감산 결정은 미국의 증산 요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고물가를 잡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줄이기 위해 증산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요구를 무시하고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any members have expressed concer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expressed concerns about where things stand now with the OPEC cartel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 합류를 선언하며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조치에 현명하지 못한 감산이라고 비판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추가 감산 조치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사우디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지난해 전력 도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사가 공시한 보고서를 보면 이들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전력 판매 수익도 60%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지난해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10명 가운데 6명은 대출을 3개 이상 끌어쓴 다중채무자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인 173만 명은 대출 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 인상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인상하자니 물가를 자극할까 봐 우려되고 에너지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생각하자니 인상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온 전기를 팔아서 남기는 원가 회수율은 불과 70%. 전기를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구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평균 전기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120.5원이고 구매 단가는 196.7원으로 운영비를 뺀 원가만 계산해도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매달 부족한 전력 구입 비용은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액은 37조 원을 넘어서 전체 채권 시장에서 5%를 차지했고 올해도 벌써 5조 3천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올해 적자가 5조 원 이상 나서 발행 한도를 초과해버리는 상황에 몰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우량 채권인 한전채의 쏠림 현상도 걱정입니다. 한전의 회사채는 워낙 AAA 초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안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부도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원가 회수율은 6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누적 미수금은 8조 6천억 원, 올해 말 13조 원까지 불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자만 하루에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사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금 인상에 적절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커진 시민들의 부담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안이 잠정 보류되자 에너지 공기업 경영 현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려다가 1시간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기업들의 자구 노력과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요금 인상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요금 인상 충격을 지금부터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에너지 공기업 적자 구조 해소 사이에서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이 심의가 요청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교체위원 5명이 제때 임명장을 받지 못해 보통 4월 첫 주 열리던 첫 회의마저 연기된 겁니다. 정상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0,000원을 돌파하는데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건 단 3번뿐이었고 최저임금위가 2022년도 최저임금 산출 때부터 사용해온 계산법을 고려해도 5%대 인상이 예상돼 내년은 시급 10,000원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노동계의 입장도 어느 때보다 강경합니다. 양대 노총은 수년째 물가 폭등에 최근 전기와 가스에 이어 수도까지 공공요금도 2자릿수 인상을 했다며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20%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결과가 올해 최저심의위에 제출되는 데다 노동부 장관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려워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노조 회계 공개와 근로시간 개편안,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을 놓고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 역시 가시밭길을 가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자녀를 통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딸도 곽 전 의원 아들과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당사자인 박 전 특검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곽 전 의원 사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다시 겨눈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강제 수사 근거로 금융수재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과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사업 참여를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하나은행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곽상도 전 의원 혐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뒷돈을 받은 창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겼다는 곽 전 의원과 달리 박 전 특검은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직접 대장동 부동산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액수도 5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는 박 전 특검 역시 곽 전 의원 아들처럼 딸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던 박 전 특검 딸은 대장동 개발 이후 회사 돈 11억 원을 빌려다 쓰고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박 전 특검과 딸을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에 몸담았을 때 뒷돈을 받은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딸이 받는 의혹은 시기가 달라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화천대유에 5억 원이 건너간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전략이 달라진 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를 보고 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당시 법원은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 말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역시 녹취록 속 50억 클럽은 수사 단서일 뿐이라며 박 전 특검의 새 혐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승부수를 던진 검찰이 쌓인 의혹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현직 여성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인 남성 검사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서 벌어진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는 지난달 같은 지방검찰청 동료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후배인 B 검사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 명예보호 전담부인 형사 1부에 근무하던 A 검사는
의혹이 불거진 뒤 다른 형사부로 옮겼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에 전남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전남 한평군 대동면 연암리의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반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앞서 낮 1시 40분쯤엔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의 산에서도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경북 영주시 평은면 박달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림 8헥타르가량이 산불 영향을 받았고 불이 가까운 사찰과 우사 방향으로 번지면서 마을 주민 25명이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헬기 13대와 인력 36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하고 동시다발식으로 발생을 하면서 진화 헬기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는 부품 수급 문제가 발등에 불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진화에 헬기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산림청은 현재 한 번에 8톤의 물을 퍼부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와 러시아제 대형 헬기, 중형 수리온 헬기와 소형 헬기까지 모두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헬기는 15시간, 중대형 헬기는 50시간마다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산불 조심 기간 중 쓸 수 있는 헬기는 60% 정도인 30여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10여 건 정도이던 산불이 30여 건으로 급증하면 헬기 운용에도 부하가 걸립니다. 동시 산불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진화 헬기를 이용해서 초동 진화, 그러니까 초기에 진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헬기들이 다 동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곳에 산불이 나면 어느 헬기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소방청과 군용 헬기, 민간 헬기 등 150여 대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상승 기류와 연기 등 위험한 환경에서 진화 숙련도가 문제가 됩니다. 헬기 물투하 고도는 20 내지 30m가 최적인데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높은 고도에서 물을 쏟으면 효과가 저하됩니다. 군대도 훈련을 해서 전투력 향상이 되듯이 진화 조종사도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진화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력 헬기로 쓰이는 러시아제 대형 카모프 헬기도 큰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넘은 헬기라 정비가 필요한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러시아 제재로 부품을 제때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올해 8월까지 부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카모프 헬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려면 진화 헬기의 확보와 조종사 교육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의 상수원 저수율이 20% 안팎에 머무는 등 호남 지방이 극심한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악의 가뭄 상황에 대비해서 댐 밑바닥에 고여있는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4대강 물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식수원인 주암댐 상류입니다. 오랜 가뭄 탓에 댐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또 다른 식수원인 동복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저수율 18%로 댐 건설 이후 53년 만에 최저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 2월 광주 전남 지역 강우량은 예년 대비 52%, 3월 강우량은 예년의 69%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가뭄 단계 4단계인 경계 지역 15곳이 호남에 집중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산강, 섬진강 요역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하루 45만 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주암댐에서 그동안 광주, 목포 등에 공급하는 물량의 일부를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하고 이렇게 확보된 주암댐 여유 물량은 여수 산단에 보낼 수 있도록 도수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흥댐, 주암댐 연계로 확보된 하루 10만 톤의 용수를 여수 산단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 45km를 추가로 설치하고 광양 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 물이 부족할 경우에 주암 조절리댐에서 직접 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올여름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댐 밑바닥물인 사수까지 활용하는 2단계 비상대책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 상류의 농업용 저수지물을 생활공업용수로 공급하고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대강을 활용한 물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 대응용수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위 상승으로 본리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보영양 구간에 위치한 70개 취양수장과 71개 지하수 사용 지역에 생공용수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활용을 두고는 환경단체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여객기에서 잇따라 실탄이 발견된 데 이어 승객 수화물에서도 실탄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5일 저녁 6시 20분쯤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몽골로 가던 60대 몽골인 남성의 수화물에서 권총용 실탄 100발을 발견했습니다. 실탄은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국내 입국이 아닌 경유 목적이었던 만큼 입건하지 않고 다른 항공기로 환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도 이천시 덕평리에 있는 한우 직판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이용객들이 대피했고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여 분 만에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답변은 해가 갈수록 늘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년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습니다. 학부모, 교사에 비해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한 학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은 학생이 많았습니다. 고등학생은 특히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낮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고 후에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아닌 목격 학생들, 주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학생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피해 학생을 돕는 방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위축시킵니다.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모른 척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이런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드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학폭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자발적인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효과가 컸다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목격자 교육도 정부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명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1명이 피해자고 한 2~3명이 가해자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면 비율이. 그러면 나머지 한 5명에서 6명의 주변 목격자들은 어디로 내가 신고해줘야 돼. 나도 신고해줘야 되는 사람이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을 계기로 마련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복귀한 얼룩말 세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패러디까지 등장하며 여전히 화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저 귀여운 일탈로 웃고 넘길 게 아니라 동물을 가두는 문화 자체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을 발칵 뒤집었던 4살배기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 소동. 호랑말이 뛰어가 깜짝 놀랐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연달아 잃고 힘들어했던 사연이 공개되자 동정과 함께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로의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과 영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측도 세로의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겠다고 밝히며 귀여운 소동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전문가들은 마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식 반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얼룩말이 좁은 동물원에 갇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지해야 했던 환경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분집을 이뤄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또 있었던 부모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홀로 남겨지고 그로 인해서 더 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린이대공원 홈페이지에도 외로움을 달래준다며 짝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볼거리를 위해 동물을 가둬두는 문화가 옳은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립니다. 전시동물의 불행한 삶 그 자체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행동하고 의견 피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조, 치료, 돌봄이 가능한 시설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할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동물원 폐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며 국내에서도 이미 대안적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이 4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전시 목적의 동물원이 과연 필요한지, 순전히 인간의 이기심을 위한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여 명, 2주 전보다 400여 명씩 많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7주 연속 5,000명 아래를 나타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4,33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내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 축하 비행을 펼칠 예정입니다. 블랙 이글스 비행은 내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5분 동안 진행됩니다. 공군은 비행 시간대 서울 시내에 항공 비행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인근 지역 시민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또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른바 매기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그리고 토스뱅크.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말 3사 합계 기준 총자산이 8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은행산업 혁신을 주도하면서 또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건가가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은행으로 어려운 금융을 쉬운 금융으로 바꿔 고객 경험을 개선하겠다는 다짐. 평가는 엇갈립니다. 우선 도입 취지에 맞게 은행산업 경쟁 촉진에 기여했고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금씩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면서 모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초기에 보였던 혁신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차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하여튼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앞으로 계속 노력하실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은행권 과점 해소 논의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은행 추가보다는 인터넷 은행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대 시중은행들의 규모가 다 굉장히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을 몇 개 더 넣어서 경쟁을 촉진시킬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출범한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금융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확보해서 본업인 금융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해외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현행 우리 관련 규제가 엄격한 게 있는 거 아닌지. 내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나올 TF 개선안에서 인터넷은행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마지막 황제 등의 음악을 작곡한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향년 71세로 지난달 28일 별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고인은 영화 마지막 황제 음악을 작곡하며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 작곡상을 받았습니다. 또 2017년엔 한국영화 남한산성의 음악 감독을 맡았으며 2018년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중인도암 진단을 받았던 사카모토는 2020년 6월 직장암을 선고받은 이후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각종 악재 속에서 개막한 프로야구가 우려와 달리 구름 관중이 몰려 식지 않는 야구 사랑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토요일 개막전이 전 구장 10,000원 관중을 기록하는 등 이틀간 20여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개막전 전 구장 10,000원을 기록하더니 인천과 잠실 경기장은 일요일에도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이틀간 5개 구장을 찾은 관중 수는 19만 7천여 명. 온갖 악재 속에도 겨운에 목말랐던 팬들의 야구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시범 경기 꼴찌팀 키움은 1위 팀 하나를 상대로 이틀 연속 끝내기 쇼를 펼치면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2연승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야구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활약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경기 중 4경기가 손에 땀을 주게 한 1점 차 승부였습니다. 관심을 모은 국민타자 두산 이승엽 감독과 국민유격수 삼성 박진만 감독도 나란히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5점을, 박진만 감독은 6점을 뒤지던 경기를 뒤집은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하나씩 나고 있기 때문에 야구인으로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야구 팬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께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현이 최연소 150승, 안우진이 개인 최다 12개 삼진으로 토종 선발의 자존심을 지켰지만 우승 후보 LG와 KT는 에이스 김윤식과 소형준이 부진한 출발을 보여 웃지 못한 개막 2연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코치와 선수로 만나는 LG 이종범, 키움 이정우 부자의 주중 3연전이 펼쳐지는 등 악재 속에서도 팬들의 사랑을 확인한 10개 구단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수 김도영이 발가락 골절상으로 장기간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기아 구단은 일요일 SSG와 경기에서 4회 주루 중 발등을 다친 김도영이 정밀 검사 결과 왼발 새끼발가락 골절이 확인돼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복귀까지는 3, 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뷔 2년차 김도영은 시범 경기 활약으로 올 시즌 공수에서 팀 전력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면서 서울은 또다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5.9도로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 반대로 습도는 낮아져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무척 커집니다. 현재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과 금산, 대전은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내려진 만큼 추가적인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립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2도, 대전과 대구는 10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도 22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로 인해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 가뭄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